일단 거두절미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금융권의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금융권 리스크라고 하면 예. 최근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리먼이거든요. 근데 제가 리먼만 다닌 게 아니고 네. 그 10년 전에 아시아 크라이시스 때도 페레그린 다녔었는데 그때 또 현역에 있을 때 페레그린도 다니셨어요? 네, 이게 좀 그때도 현역에 있을 때 네. 회사 그렇게 다 됐어요. 제가 다니셨네. 약간 뭐 그쪽으로는 경험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SBB 보면 네. 저는 사실은 조금 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근데 걱정한 이유는 뭐 이해가 돼요. 항상 금융위기라는 게 신뢰의 문제고 또 사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조그만 은행이 뒷주머니에 뭘 차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당국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팍 터지면은 다 걱정이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 이제 되씹어 보면 뭐 제가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동안에 뭐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SBB는 그냥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고 네. 오래된 은행이고 제 아는 사람들도 거기 좀 있는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예금도 하고 제일 크고 유명한 은행이래요. 네. 50년 됐고 네. 이게 자산이 한 25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조 정도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네요. 그렇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은행이죠. 거기 16인가? 미국에서 16이래요. 그렇죠. 미국의 16이고 무지개 큰 은행이죠. 뭐 250 정도 되는데 그런데 발란시트를 사실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3월 8일 날부터 뉴스에 좀 나왔다가 3월 9일부터 그렇죠.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바로 터졌죠. 그리고 3월 10일 날 바로 파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발란시트를 이제 파산하기 전에 거를 좀 봤더니 그 250조 이제 자산인데 부채가 그냥 75% 이상이 다 그냥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사채나 이렇게 프로페셔널 파이낸싱이 없어요. 그냥 클라이언트에 받은 예금. 은행채 발행하는 게 없는. 네, 없어요. 예, 뭐 거의 그럼 뭐 미미하고요. 굉장히 거의 편한. 없고 그냥 예금만 75%가 있고 네. 나머지 25%는 뭐 잡다한 것들이에요. 자본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어셋도 굉장히 다른 게 거기 한 30%에서 33%만 대출해요. 대출이요. 그것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네, 대출이고 그리고 50% 이상이 그냥 US 트레저리 본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잡다한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은행의 매니저면 네. 그러니까 딜링룸에서 보통 그 어셀 라이어빌리티 매니지먼트도 딜링룸 헤드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딜링룸에 이제 그거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어셋이나 라이어빌리티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매치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은행이 뭐 그 전에 어디서 조금 그 제한에서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은행은 지켜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지켜야 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는 시장 리스크, 뭐 주로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나의 P&L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리스크, 누구한테 돈 빌렸다 뛰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리스크. 내가 뭐 금리 리스크도 없고 뭐 다 좋은데 그냥 단순히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 리스크 세 가지인데 이 발란시트를 가만히 보면 일단 뭐 신용 리스크가 사실 거의 없어요. 국채니까. 네, 있기는 하지만 30%에 대한 그 론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모르죠. 우리가 그 론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래된 은행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했다면 그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네. 이거 나중에 안 얘기지만 사실 별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엊그저께 넘어갈 때 보면 뭐 20%인가 디스카운트해서 팔았는데 그 산은행이 잘 샀다고 50% 올랐잖아요. 50%가 올랐죠. 네. 그런 걸로 보면 그 어셋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셋에 별로 문제가 없고 US 트레저리만 있고 그다음에 US 트레저리를 사고 있으니 뭐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유동성은 언제든지 팔면 되니까. 네. 근데 유일한 문제는 이제 금리죠. 그러니까 예금을 짧게 받아가지고 긴 국채를 산 건데 네. 제가 뭐 은행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매니저라면 이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 예금이 급작스럽게 2, 3년 동안 늘었어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거기 빅테크들이 돈이 많이 생기고 자금 조달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을 네. 많이 받고 하니까 거기 벤처 캐피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동네 은행에다가 예금한 거예요. 은행 갑자기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디다 대출할 수도 없고 하니까 US 트레저리를 샀는데 그럼 한 달짜리 예금 받았으면 한 달짜리 트레저리 사면 될 거를 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년짜리 산 것 같아요. 좀 긴 거 산 것 같은데 네. 그게 잘못인데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예금이 한 달짜리도 들어오고 하루짜리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금 되게 짧게 들어와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매치를 할 때 그 법적인 예금의 만기에 맞추지 않고 보통은 예금을 하루짜리를 해도 하루 만에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강 BA별로 보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얼마는 안 찾아가더라. 이런 걸 은행에서 맨날 계산해요. 그렇죠. 네. 그걸 맨날 계산하고 그걸 또 금융권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금융당국에서. 그 숫자가 아마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달짜리 만기 예금을 많이 받아놓고서 계산은 3년이나 5년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1년 동안 450bp를 확 올려버리니까 생각지도 않게 US 트레저리가 거의 1%도 안 되는 게 뭐 4.5%까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빵 터졌고 거기가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됐어요. 자본은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망하고 나서 나중에 한 거지만 결국 SVB의 토탈로 손해 본 게 한 20조에서 25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자본만큼 딱 터진 거예요. 저런 생각했네. 네, 딱 그냥 그만큼 터진 거고 네. 결국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한 거는 굉장히 빨리 파산을 시키고 그러니까 파산 크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이렇게 은행이 문제가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시키고 누구한테 인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어차피 인수시켜야 돼요. 네. 정부에서 그 론 뭐 대출 그거 네, 다 네, 네. 자기네가 매니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산 후에 인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인수를 해서 파산을 이제 막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이게 너무 간단하고 이게 손해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자본에서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자기네들이 큰 손해는 볼 것 같지는 않고 시끄러우니까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게 복잡한 이슈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트레이딩을 잘못해갖고 어셋 라이어빌리티를 제대로 안 맞춰갖고 터진 거니까 정리를 빨리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한 거죠. 물론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날렸으니까 열통이 터지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예금자들은 다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대출 받았던 그 회사들도 뭐 대출 빨리 갚어 이런 푸시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뭐 이 사태를 쭉 보면은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보면은 뭐 연준의 뭐 높은 사람이 네. 뭐 걔들 잘못이다. 아. 뭐 그런 얘기 어딨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하긴 한데 무슨 꼬리 자르듯이 네.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SVB가 좀 단독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는 것도 좀 뭐 만기 관리 잘 못했다. 그렇죠. 예금 그러니까 대출. 좀 니네들이 네. 좀 잘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리스트 쫙 나왔잖아요. 네. 그 많은 조그만한 지역 은행들이 과연 SVB보다 더한 놈이 왜 없겠어요. 내가 보기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고 SVB는 어셋에서 문제가 없지만 네. 어셋 쪽에서도 문제 있는 회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요번에 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 연준이나 뭐 재무부나 뭐 이런 쪽에서 한 거를 보면은 야 너네들 이렇게 됐으니까 한 조치를 보면 첫 번째 은행권에서 돈이 모자라면 그 디스카운트 그 레이트로 받는 그 창구요. 네. 그러니까 페드 펀드라는 거는 이제 은행 간에 이제 빌리는 거고 네. 우리도 보면 은행 간에 콜 하다가 네. 돈 모자라면 한국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자리하고. 네. 네. 그걸 뭐 B2 자금이라 그랬던가 네. 예전에.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은 왜 돈이 모자래? 왜 돈을 못 빌려? 콜 시장에서 돈 못 빌릴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
금리는 낮은데 욕을 엄청 그렇죠. 치게 먹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너희 사장 불러와 막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불려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작은 못 먹으면 우리 행장이 불려가요. 아. 그럼 뭐 제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할인율 그 데스크를 오픈을 한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와. 내가 너희들 사정 아니까 다 줄게. 그래서 첫째 그걸 했고 두 번째는 이름이 좀 어렵지만 BTFP? 아, 네네.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채권이 있으면 리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도 리포를 할 수 있는데 뭐 리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헤어카시라 그래가지고 100원짜리를 한 뭐 90원밖에 안 빌려주잖아요. 뭐 95원을 빌려주거나 네. 그리고 그걸 특히 중앙은행한테 빌려주게 되면 뭐 잘 안 해주죠. 아까 그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라 그러는데 은행 간에 다 돈이 없으면 누가 디스카운트 해주면 누가 그걸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BTFP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그냥 액면대로 1년 동안 다 빌려줄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멈춰 있었다면 SVB 뱅크도 부도가 안 났겠죠. 그렇겠죠. 채권. 예금을 네. 달라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야 내 채권 이거 100원짜리인데 나 100원 현금으로 바꿔줘. 그러면 평소에는 야 미쳤냐 그러다가 바꿔줄게 하고 1년을 줬을 테니까 네.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연준이나 그쪽에서 금융당국에서 SVB하고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부도가 안 나게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좀 단순하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면도 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흩어가지 않고 금융위기까지는 안 가고 물론 은행들이 다 이제 절어가지고 대출을 적게 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주머니에 뭐 차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랑도 연이 있어서 네. 조금 그래도 친하니까 이런 질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송곳 질문을 드린다. 네, 송곳 질문.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은행이 망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네.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지방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뭐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 받으면 대출이 잘 나가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제 포지션이 높지 않은데. 네. CMBS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지방은행들은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엄청 많아서 혹시나 이게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대출 태도가 굉장히 깐깐해진다거나 하면 네.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올라서 상업용 부동산들 뭐 돈 빌리기 어려운데 네. 차환하기 어려운데 은행이 돈 안 빌려주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고 거기에 돈 빌려준 이제 지방은행들 지금은 이제 예금과 만기의 차이였잖아요. 네. 대출이 부실화된 게 네. 아니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되면 어떡하냐. 네. 이런 이제 걱정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오다가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네, 네,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있죠 지금. 잠복해 있죠.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SVB 문제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SVB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좀 예전하고 그 금융 위기하고는 조금 멀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사이즈가 다르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뭐 터진 사람은 열통 터지겠지만 네. 사이즈가 너무 작고 두 번째는 어셋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당국이 빨리 움직이니까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이건 다르죠. 사이즈가 뭐 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그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이거 대표적으로 어셋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금융 당국도 막을 수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뭐 금융 위기로 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상업용 부동산과 이제 주택용이 있잖아요. 주택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죠. MBS. 예. 네. 주택과 이제 상업용 부동산 크게 이제 레지덴셜과 커머셜 두 개인데 네. 사실은 리만 사태라는 게 네. 2008년에 있었다는 게 이 주택용 레지덴셜 문제였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대책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물론 상업용이 낫다는 건 아닌데 레지덴셜은 좀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잘못되면 사람들이 길거리로 그렇죠. 네. 막 밀려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민감해요. 네, 이건 터지면 안 다 된다. 터지면 네. 너무 정신이 없어. 네. 그런데
상업용은 막말로 네. 막말 진짜 막말입니다. 네. 들은 사람들 진짜 기분 나쁘겠지만 어차피 미국용이니까 네. 미국 상업용이니까 공실밖에 더 생기자는 거죠. 맞아요. 네. 공실밖에 더 생기는 것밖에 없고 또 레지덴셜은 주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로 미국 보면은 그거를 모기지를 들으니까 뭐 프레디맥, 뭐 페니맥 이런 데서 주로 해가지고 큰 은행들에서 주로 이제 해요. 그때 거기 다 파산했었잖아요. 그때 서프라임 때 다 파산했죠.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는 거기서 그런 게 문제가 되기 거기가 다 때문에 터졌죠.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말씀해준 대로 지방은행에서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죠. 지역은행에서. 그러니까 큰 데서 그러니까 레지덴셜은 큰 은행으로 가서 정부 쪽으로 가버리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작은 데 가요. 그러니까 네. 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거 맞아요. 일견 맞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것도 뭐 조금 뭐 그런 얘기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생각을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되게 어떻게 가냐면 우리도 많이 요즘 PF 하잖아요. 네. 미국도 PF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선순위채하고 후순위채가 보통 나오잖아요. 네. 선순위 뭐 시니어 뎃하고 이제 주니어 뎃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보통 부채라 그러면 뭐 100원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망해서 70원밖에 없어? 그러면 70% 쭉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순위별로 받는 거예요. 70원이 남으면 선순위가 50원 있으면 걔는 다 받고 그렇죠. 나머지 50을 갖고 20원 갖고 나눠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은행들은 되게 선순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시니어 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순위를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PF 할 때 선순위가 한 60%? 뭐 70%? 뭐 많이 잡으면 뭐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 막 95까지 갔지만 뭐 60 정도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결국은 터지는 사람은 지방은행은 아니고 그 후순위를 잡은. 후순위를 지방은행이 물론 사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후순위하고 그 에코티 부분 그거는 사실 대부분 펀드로 가거든요. 그러면 커머셜이 잘못되면 사실 난리가 날 때는 펀드예요. 펀드들이죠. 예. 물론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거는 맞아. 그렇지만 2바퀴 3바퀴 벌써 돌아갔고 펀드가 사실 어느 날 100원짜리가 망이 되더라도 금융 위기로 잘 안 번져요. 왜 그러냐면 은행권은 건드리지가 않거든. 그래서 커머셜 쪽이 금융 위기로 가려면 단계가 좀 더 많아요. 꼭 안 간다는 건 아니고 가더라도 중간에 막아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데도 사실 요즘 제가 듣기로는 그 부동산 펀드 같은 거는 벌써 환매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심각해요. 네. 어떤 이미- 기자가 막 전화해가지고 네. 너희 여기 채권 그 얼마나 가지고 있냐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고. 답을 못 하고 그냥 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보단 적다.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계속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커머셜 쪽은 문제가 되면 아주 무서운 것이지만 첫 네. 번째는 이게 안 알려진 게 아니고 이제까지 문제가 되어 왔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민감한 문제가 좀 아니다. 프로페셔널들이 돈을 낸 거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이게 잘못되려면 단계별로 여러 놈이 잘못돼야 된다. 예. 여러 순서로 잘못돼야 되기 때문에 커머셜이 잘못되려면 일단 자산운용사 서너 개가 완전히 난리가 난 후에 잘못되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래서 커머셜 CRE가 그러니까 커머셜 릴러 스테이트가 금융위기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하루아침에 터지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걱정이 좀 과했다. 조금 뭐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미국 쪽은 좀 과했다. 사실은 좀 걱정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셜 그 로컬 은행들이 이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도 네. 주거용 부동산처럼 그 소유주가 한 20% 정도 자기 자본을 태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뭐 다시 어디 가서 뭐 이제 상품으로 바꾸고 네. 하는 과정에서 시니어가 뭐 한 50, 60 이렇게 네. 가고 뭐 일부가 이제 중간에 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안 가는 건 거의 맞다고 저도 네. 보는데 네. 이제 뱅크런이 나올까봐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뱅크런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정책 당국들이 제가 이제 리만에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리만 때하고 비교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아니 리먼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종류가. 비교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리먼 사태가 터질까봐 그렇죠. 걱정하는 거라서. 그리고 다들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리만 때도 괜찮다고 해놓고서 며칠 있다 그렇습니다. 터졌는데 맞습니다. 네. 뭐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 이런 건데 네. 리만 때하고 첫째 비교해 보면요.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데 일단 사이즈가 다른 게요. 그때는 다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리만만 부도난 거 아니에요. AIG도 부도였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볼 때 JPCT도 다 부도예요. 음. 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도가 난 상황이고 네.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데는 많이 걸린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과 레지던스에 좀 차이가 있고 또 그때는 엄청난 디리버티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구조 상품으로.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안 보이고 그 이후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중앙은행들의 대처가 요번엔 좀 그래도 뭐 좀 잘한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기민하게 움직이죠. 네, 전에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거는 잘 적어놓고 하는지 이건 좀 투자은행이 아니라 이제 상업은행이니까 네.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경제 활동이 멈춰서 그렇죠. 버리는데. 그러기도 그거는 하고 맞긴 맞아요. 조금 전에보다는 좀 잘 움직인다 그런 네. 생각도 들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T입니까? BTFP 네. 그런 거 같은 거는 사실 머리를 상당히 잘 썼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는 로스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 진짜 이 스타트업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는 뭐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요. 네. 미국이 진짜 자랑하는 게 사실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에서 뭔가 잘못될까봐 탁 터지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군요. 후하게 네. 좀 사실 후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별거 다 해준다는 거 그 아니에요. 얘기도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그 SBB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돈을 맡겼거나 대출을 받았던 스타트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 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여러 네. 하고 이제 통화를 네. 해봤는데 네. 제로금리 갔었잖아요. 네. 예, 레지던스도 그렇고 그런 그 비즈니스 하는 데들도 그렇고 네. 전부 다 고정금리도 돌렸대.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많이 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도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이 없는 거야. 맞아요. 우리하고 다르게 거기는 왔다 갔다를 네.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대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변동을 제로금리 가는 순간 고정으로 무지하게 많이 돌렸대요. 그래서 충격은 사실은 그 CMBS도 적대. 네. 다음에 5년 내에 펀딩해야 되는 규모가 네. 전체 CMBS의 반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개월에 변동금리죠. 3개월에 거의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 롤오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실질 금리가 10년에 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박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커머셜까지 걱정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근데 예,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예, 부분이 예, 있기는 예, 해요. 이번에 CMBS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켓 리스크만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게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 공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 거 네.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도 도어대시로 네. 다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 재택근무하고 1층 상가가 거기도 완전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커머셜 빌딩들이 그런 용으로 쓰는 것들 전부 다 지금 아파트로 바꿔서 다 분양한 지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번에 CMBS 쪽의 부실이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마켓 리스크에 의한 부실보다는 더 클 수 있다. 네.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의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그 연준이 얘기하는 지금 금리와 연준은 점도표에서 뭐 지금 연말을 5.25에 찍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 마켓 금리는 뭐 4.5도 지금 채 안 되거든요.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이번에 SVB 요 사태를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 특히 경기 침체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준 거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연준과 시장 금리의 차이가 지금 거의 1%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네.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나 연준 말 안 믿어. 이것들 그렇죠. 뭐 이제 금리 뭐 니들 말로만 올린다는데 이제 절대 못 올려. 니들 때문에 한 명 망가졌는데 네. 뭐 요즘 뭐 그 글로리인가 거기 여자 주인공 나쁜 애 네, 네. 연진이잖아요. 네. 연진아 네가 한 명 보냈으면 됐지. 네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수요를 막아서 경착륙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은행이 가까이 있는 지방은행들이 위축됐잖아요. 네. 그 위축돼 가지고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네. 그게 지금 뭐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게 최소한 50bp를 올린 거나 마찬가지 결과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은행도 당연히 뭐 은행에 대한 규제를 더 할 거 아닙니까? 대형이고 소형이고 간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아무래도 줄이게 되니까 대출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가만히 놔둬도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은 한 50bp 정도는 이미 오른 효과가 나올 것이다. 네.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딱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그 뭐 리퀴디티가 남는다든가 이런 네. 뭐 괜찮은 경기에 대한 느낌이 확 나빠지기 때문에 네.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낮출 거고 그거를 지금 뭐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1% 이상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리 안 봐도 50bp는 이미 낮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지금은 말을 저렇게 하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올릴 필요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연준은 조금 금리 인상을 예상만큼 못할 거다. 못할 걸로 보시는 봐집니다. 거죠. 예, 못할 걸로 봐집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저기 더 한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멈춘다. 뭐 그것까지는 한 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지금 얘기는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한다 이렇게 보는 이거 한번 거잖아요. 보시죠. 네. 이거 지금 뭐 하도 장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뭐 자주 보시는 거겠지만 뭐 이거 지금 인터넷에 그냥 나온 페드워치요? 거니까요. 어제- 페드워치 보면은 지금 뭐 어젯밤에는 5대 5였는데 이거 매일 엄청 매일 움직여요. 엄청 이거 수시로 바뀌죠. 이게 2년짜리 움직이면 이거 아시죠? 이거는 뭐 설문조사하는 거 아니고 페드 펀드 레이트 해갖고 역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2년짜리 움직이면 바로 따라 움직이는데요. 네. 지금 뭐 이거 60%지만 그 다음에 거 보면은 오히려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낮출 수도 있다는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인하를 본다? 이거는 지금 뭐 60% 정도 되는 거고. 금년 말을 보면 동결이 60%고 동결이 60% 25bp 인상이 40% 정도. 5월 달에. 지금 5월 달에 네네네. 62대 37이네요. 네. 62대 37. 네. 이거 한번 인상 가능성이 많이 띄워보겠네. 낮아졌네요. 그리고 반나절 만에. 연말을 보면 제가 관심 있는 거 연말인데요. 네. 연말을 보면은 지금 요게 4.5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요쪽 게 조금 더 크잖아요, 요쪽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4.5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4.75. 예. 4점 많이 잡아줘봐야 4.5면 지금 연준은 5.25 얘기하니까 이게 75bp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거의 1bp 차이가 있고 내년 말에는 3.25예요. 네. 결국에는 연준하고 지금 괴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준은 지금 올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올리는 효과가 시장에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연준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유럽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유럽은 이번에 사실 그 바로 직전에 50bp 올렸죠. 대놓고 했잖아요. 네. 네.
뭐 금융 안정과 인플레이션은 다른 문제다. 뭐 강하게 나왔죠. 네. 세게 나오고 그 다른 문제예요. 근데 난 그게 무슨 얘기를 잘 저렇게 하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유럽의 그 CS와 도이치의 문제는 네. 진짜 미국하고도 또 달라요. 뭐가 다르죠? 저는 진짜 미국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이 얘기 아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CS 그렇게 비실비실한 거 우리가 몰랐나요? 원래 작년부터 알았죠.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그랬죠. 너무 오래전부터 알았고 네. CS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CS가 그냥 인베스트먼트 뱅킹만 하는 데였으면 그냥 부도 나거나 내면 되는데 네. CS 비즈니스가 묘하게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있고 프라이빗 뱅킹이 있어요. 근데 이 프라이빗 뱅킹이 엄청 좋아요. 뭐 UBS 그러니까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UBS의 한 80% 정도 할 정도로 지금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뭐 죽순 지 오래됐고요. 네. 거기 죽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부도 상태인데 이게 회사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아무리 프라이빗 뱅킹이라서 돈 많은 사람이 예금을 하는 거지만 개인의 예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처럼 파산 후 인수를 못 시키고 UBS 잡아다가 목 비틀러 가지고 야 존말할 때 사. UBS가 작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뭐 CS가 더 크죠. 예, 사이즈는 좀 작은지 모르지만 뭐 워낙 UBS는 이제 프라이빗 뱅킹이 뭐 극강의 프라이빗 뱅킹 그러긴 갖고 하죠. 있으니까 네, 이제 네. 얘네들이 사서 해결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뒤에서 UBS하고의 뭐 다른 뭐 어그리먼트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CS 듀딜리전스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걸 그냥 생으로 샀잖아요. 아니, 일단 사고 난 다음에 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 배임이죠. 네. 거기 배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하여간 뭐 그건 딴 문제지만 어쨌든 CS는 그런 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뭐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어요. 네. 물론 AT1 문제는 있는데 그렇죠. AT1 네. 문제는 그것도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AT1 갖고 있는 사람은 쟤 왜 저러나 싶을 건데 AT1이라는 게 어디셔널 티어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자본은 티어 1이 있고 티어 2가 있는데 네. 다 아시겠지만 티어 1은 자본금이니까 티어 1도 마치고 티어 2도 마치라는 건데 티어 1을 자꾸 늘리면 자본이 물타기가 돼가지고 ROE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셔널 티어 1이라 해가지고 야 돈을 빌리는데 자본처럼 해. 그러니까 코코본드라고 부르는 게 컨딘전트 뭐 컨버터블이잖아요. 컨딘전트가 뭐냐면 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돈 안 갚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되게 BIS예요. 네. BIS 3% 떨어지면 나 돈 안 갚어. 그러니까 자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보험료 내고 보험 들은 거예요. 돈 받아놓고 네. 야 이거 원래 3%만 빌릴 수 있는 거를 7% 8%에 빌려놓고 야 내가 혹시 어떻게 잘못되면 이거 나 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 자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줘야죠. 대신에 이자 더 많이 줬으니까. 뭐 보험료 냈으니까 뭐 AT1 받은 사람은 열통 터지겠지만 네. 그게 17 빌리언이었거든요. CS가. 그리고 유럽 전체가 250 빌리언이래요. 그러니까 네. 뭐 간단하게 하면 17조와 250조, 네. 한 300조 정도 되는 건데 사이즈가 작진 않지만 AT1은 누가 사냐면 그야말로 프로페셔널들이 사요. 뭐 기관이나 기관들이 연기금이나 사요. 예, 연금 뭐 이런 다 아는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연금이 자기가 보험료 받고 있다가 터지는 것 같고 그것까지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네. 물론 요번에 AT1 가진 사람들이 막 소송하고 했잖아요. 네. 그 소송한 이유는 그 스위스 법이 조금 뭐 다른 게 좀 있나 봐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이해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있죠. UBS가 샀잖아요. 네. 3억 불인가에. 그래갖고 지금 CS 주식이 UBS 주식으로 바뀌어요. 네. 물론 손해는 왕창 보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주주가 요만큼 받아요. 네. 그러니까 AT1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데 그게 네, 근본적으로 야 어떻게 주식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법률적으로도 약간 이슈는 있어 보이지만 있대요? 예,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봐야 주식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너무 클리어하게 써 있잖아요. 커비넌트가 붙어 이게 돼 있는데. 있으면 이거 안 준다고 써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는 그게 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커비넌트 붙어 있는데. 뭐 어쨌든 주든 안 주든 금액은 작은 금액이고 UBS가 네. 알아서 할 거니까. 네. 그래서 AT1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전 유럽의 문제는 그야말로 CS의 문제고 그리고 도이치은행도 마찬가지인 게 도이치은행 문제 있다고 얘기한 지 지금
저 한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20년까지 걷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도이치 문제였다고 원래 했어요. 비리비리했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비즈니스를 하니까. 아. 너무 그랬죠. 어그레시브하게 하니까. 우리 2011년도에도 한번 사건이 터졌었죠. 예, 도이치가 네, 뭐 사실은 뭐 IB 쪽에서는 뭐 트레이딩 쪽에서는 거의 뭐 왕자거든요. 엄청 잘해요. 네. 어그레시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도이치 지금 뭐 BIS가 13%도 넘고요. 지난 10년 동안 돈 벌고 있고 또 독일에서 절대로 망가지지 다 못하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유럽의 문제는 미국보다도 더 작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달러가 조금 약세 쪽으로 가는 이유가 네. 저는 그쪽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로가 최근에 강해서. 예, 유로가 네. 그러니까 요즘 외환 시장이 거의 금리에 지금 연동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근데 뭐 일견 뭐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에 좀 연동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유럽의 금리는 지금 중앙은행이 얘기하듯이 야 나는 이거하고 구분해서 할래. 네. 이렇게 자신감 보였고 작년에 사실 우리가 22년 시장에서 뭐 우리가 항상 뭐 잘 보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일 잘못 본 게 유럽을 알기를 우습게 안 거잖아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는 막 급등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나면은 네. 무조건 유럽이다. 네. 니네들 겨울에 뭐 윈터 커밍 뭐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제일 좋잖아요. 주가 제일 좋았죠. 제일 좋고 네. 유럽 뭐별 문제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강하게 보이면서 우리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겠다고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미국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조금은 당분간은 아래쪽으로 달러가 강한 쪽으로는 저는 못 가지 않겠나 좀 그러니까 싶어요. 달러 약을 좀 봐야 된다. 네, 달러 좀 약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말이 좀 섞이긴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괴리가 일어난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의 괴리에 2% 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이게 벌써 시장이 벌써 50bp 정도는 지금 박사님 얘기해 준 대로 시장에 영향 주는 거를 감안된 것이다. 다만 미국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과연 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네.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는 이제 대출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럽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조금 달러가 약한 쪽으로 가고 달러가 약한 쪽으로 가는 거는 역시 리스크 자산에는 좀 도움이 되니까 신흥국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요즘 원화만 제외하고 우리나라 원화만 제외하고 네. 대부분의 신흥국 커런시들이 다 강세가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통화는 왜 최근에 계속 조금 뭐 달러가 약세여도 우리나라 원화는 올라가더라고요. 원화 절하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가지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주식도 반도체와 중국이 회복되지 않는 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최근에 특히 원화가 약해진 게 최근에 약해졌어요. 최근에 2월 달부터. 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강해질 때는 네. 그러니까 주식 올라가고 할 때는 괜찮다가 네. 네. 2월, 3월 이 뒤흔들릴 때 우리만 혼자 완전히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전환했어요. 그렇죠. 1월, 2월에 그렇죠. 거의 한 8조 정도 샀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걱정이 지금 가장 큰 걱정을 얘기하면 미국의 금리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경기잖아요. 네.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살아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동안은 중국 경기가 조금 부양하려고 그러니까 네. 중국이 그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적어졌죠. 지금 예. 완전히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이거 뭐 하반기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돼요. 미국 경기가 살든지 중국 경기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와 중국 관련인데 두 개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 또 주식시장도 보면은 제가 너무 말을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은
주식이 외환 시장에 약간 영향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외환 시장에 보통 영향을 주거든요. 네. 뭐 외국인이 많이 사면은 뭐 외환이 내려가고 뭐 이러는데 요즘은 외환 시장이 조금 주식하고 관계없이 좀 움직이고 외환이 약해지니까 주식이 조금 강해질 수 있는 게 좀 못 오르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외환이 뭐 어제보다 한 10원 내려 있으면 네. 야 미국 주식 좀 빠져도 오늘 우리 주식 좀 안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갔는데 하여간 최근에는 잘 맞았어요. 물론 이게 며칠 맞다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한국은 좀 살아나려면 어쨌든 그 제일 첫 번째 인디케이션은 외환 쪽에서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역외 환율의 NDF 이런 거 보면서 원화가 강했으면 오늘 시장이 좀 강할 거고 원화가 약하면 오늘 시장은 조금 예, 저는 조금 그렇게 봐도 그런 되는 것 식으로 같아요. 요즘은. 예, 지표로 요즘은. 좀 삼아도 예, 좋을 것 왜 같다. 그러냐면 이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이 NDF가 진짜 마구제비로 움직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뭐 우리나라 환율이니까 대개 주로 한국에서 움직여요. 네네. 그리고 NDF가 물론 움직이긴 하는데 네. 그 찔끔 움직이고 NDF 움직이는 거는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거를 뭐 한 반 정도 반영해서 이렇게 뭐 되게 바보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랬던 애가 네. 요즘은 서울에서 이만큼 움직이는데 쥐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이유를 보면 달러 인덱스 뭐 0.2% 움직였는데 원달러가 막 0.4% 움직였어요. 그런 거 보면 해외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나라 관련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자본의 움직임을 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금 트랜스퍼도 많고 음. 우리가 사실 파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모든 움직임의 결과가 사실은 외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요즘 외환 시장이 해외에서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해외 영향을 받는데 그게 단순하게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움직임이 자꾸 있다면 이거는 조금 한국 관련된 큰 자금의 움직임이 조금 있다.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원달러가 이렇게 조금 와일드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달러가 한국에서 모자라요.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 그렇냐면 수출 안 되죠? 네. 뭐 돈 안 들어오죠? 모자라요. 그런데 워낙 가진 게 많거든요. 거주자 외화 외금 이런 게 엄청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외환 보유고도 많지만 근데 거주자 외화 외금은 묘한 게 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벌었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빠지면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좀 같이 가요. 올라가면 오르면 더 사고, 더 사고 떨어지면 더 팔고. 떨어지면 팔고. 예, 뭐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달러는 한국은행이 공급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 변수는 굉장히 제약이 힘들거든요. 어디서 파느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외환을 밑으로 안정시키는 게 당연히 목표일 거거든요. 그거를 안정시켜야지만 한국 이자율도 내릴 수 있고 한국 이자율을 내려야 한국의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 문제도 막고 뭐 PF도 막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자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데 원달러 때문에 못 낮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지금 매니지 못하고 있다면 해외 변수가 많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좀 어려움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뭐 모를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다. 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신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뭐 경기가 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가 미국 경기 좋을 리 없고 중국 경기 되는데 중국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우리 무역 적자니 수출 이게 감소 이게 안 늘어나는 거 여전히 계속될 거고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 것 조금 같지 지금 그런 않아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길게 보는 건 아니지만 최근 요 3월 달 특히 2월 이후에 지금 박 팀장이 얘기해 주신 대로 2월 이후의 느낌을 보면 뭐 주식은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주식 느낌은 많이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팍팍 못 오르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은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반도체와 중국 관련이 안 오르는 거지만 그 뒷단을 보면은 사실 중국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거의 저는 제가 듣기엔 거의 깜깜해요. 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뭐 언제 한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국은 더 알기 어렵고 미국은 그래도 좀 나은데 미국이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좀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그 얘기했던 그 골디락스 쪽으로 가면 저는 사실 한국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경기만 살아나면 한국은 살아난다. 네. 미국 이자율 올라가 봐야 한국 이자율 안 올린다. 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이자율을 버티면 한국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의 현상은 야 갑자기 나 경기가 안 좋아서 이자율을 안 올릴래 이렇게 나오니까 뭐 혹시 뭐 우리 뭐 어차피 너 올려도 난 이자를 안 올릴 거였는데 그거 별 의미가 없는다. 경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조금 외국의 자금 좀 예, 쉬고 조금 있다. 깝깝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원달러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한 1,300원대에서 사실 안정적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많이 빠졌는데 더 빠져야 우리만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원yen 같은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뭐 100대, 1000대죠. 1000대로 가니까 그런 쪽에 조금 한국에 조금 걱정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수출과 이런 쪽에 있으니까 뭐 그 수출하는 반도체나 뭐 이런 쪽 좀 도와주고 어쨌든 기업한테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고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펀더멘탈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지금 최근에 네.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조정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뭐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는 그냥 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고점을 봤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반대인데요. 저 뭐 하루 이틀 내려간 거는 그냥 올라와서 기술적 올라와서 내려간 것 같고 요번에 저는 놀란 게 3월 9일부터인가 뭐 주식 빠지고 막 난리 날 때 네. 저는 진짜 빅테크 올라갈 때 이거 뭐지 했어요. 와, 엔비디아 어떻게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저는 난리였죠. 그거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이게 네. 내려가면 야 이거 빅테크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런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네. 나는 오히려 얘들 왜 안 빠지지? 얘들 왜 안 빠지지? 물론 이제 뭐 이자율이 많이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뭐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경기 침체가 가게 되고 네. 경기가 침체까지 낮게 가고 이자율은 높게 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뭘까요? 기술 개발? 아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생산성의 향상. 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거의 10몇 년 동안 네. 뭐 경기 나쁘면 어떻게 했어요? 돈 그냥 풀어댔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음. 예전에는 왜 못 풀었어요? 인플레이션 될까 봐. 네. 근데 그때는 무슨 자신으로 풀었어요? 그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공장 돌리니까 낮은 가격에 제품을 예, 돌리니까. 공급해주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막 뭐 2배, 3배 오른 것처럼 네. 요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으로 경기는 나빠지고 이제 이자율은 전에하고는 달리 좀 높아 있는 상태, 엄청 깝깝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주식은 뭐 기술 개발, 테크밖에 없다. 테크밖에 없다. 없다. 결국 테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비전문가적인 발언입니다.